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9부 별들의 행진. 백년인의 반 첫 수업은 한문 시간으로 송홍 선생이 들어왔다. 송 선생은 학생들의 경례를 받고 한참 동안 말없이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학생들은 존경하는 송홍 선생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궁금해하면서 긴장했다. 필시 송 선생이 이번 동맹 휴학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송 선생은 흑판에 단기지계라고 썼다. 누가 이 뜻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고 말해봐라. 송 선생이 물었으나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백년이도 읽을 수 있고 한 글자 한 글자 새김은 가능해도 전체의 뜻은 알 수가 없었다. 단기지계, 이 말은 후한서의 연려전에 나오는 말이다. 무슨 일이고 중도에 그만두면 모든 것이 쓸모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맹자가 멀리 떠나 수학을 하던 도중에 집에 돌아오자 그의 어머니가 배틀에서 배를 짜다가 배를 끊어서 훈계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이다. 송 선생은 잠시 후 흑판에 다시 단단무타라고 쓰고 학생들을 보았다. 단기지계와 연관된 말로 단단무타가 있다. 오직 한 가지 신념으로 결코 다른 마음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또 끈을 단자가 첫머리에 들어가는 사자성어에는 친구 사이에 굳은 맹세를 뜻하는 단금지계와 친구 사이의 정의가 매우 두터운 것을 뜻하는 단금지교라는 말이 있다. 여러분들은 단기지계 하지를 말고 단단무타 정신으로 단금지계를 지켜서 단금지교를 유지하기 바란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단기지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송홍 선생은 그러면서 맹자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수업이 끝나자 백년은 오랫동안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송홍 선생이 흑판에 써놓았던 단기지계와 단단무타라는 글자가 머릿속에서 사그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꿈틀거렸다. 송홍 선생이 가르쳐준 그 말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았다. 무언의 질책과 함께 용기를 북돋아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등교 첫날 아무 동요 없이 수업이 끝났다. 백년은 백석인의 반으로 가서 동생을 만나 오늘부터 통학차를 타겠다는 말을 하고 최종주와 함께 역으로 향했다. 그는 역으로 걸어가면서 그의 단금지교는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다. 가을이 주황색으로 짙어가면서 무등산이 단풍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색깔로 치자면 사계절 중에서 가을이 가장 화려한 것 같다.
생명이 움트는 봄이 녹색과 노랑, 빨강 등 초목과 꽃이 빛깔의 조화를 이루어 언뜻 보기에 화려한 것 같지만 가을만은 못하다. 가을에는 모든 꽃들이 시들어 열매를 맺는 계절이기는 해도 삼라만상이 저마다 마지막 농염한 빛깔을 기운껏 발산하고 있어 산과 들이 화려함으로 어우러지고 있다. 쇠잔과 소멸 직전의 마지막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는 것일까? 물론 여름도 장렬하는 태양과 더불어 붉은 장미의 빛깔만큼이나 뜨겁도록 화려해 보인다. 그렇지만 전체를 보면 모든 색깔이 너무 짙고 녹익어 화려함의 도를 넘고 있다. 마치 사치스럽게 분단장을 한 노류장화의 몸치장 같다고나 할까. 그런 여름에 비해 봄은 소녀 같은 풋풋함과 싱그러움을, 가을은 나이 지긋한 여염집 안악 같은 단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가을의 빛깔은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적당히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화려하면서도 정갈하고 고고하다. 일요일 오후 조선에는 2층 베란다에서 마당에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나무를 바라보고 앉아 있다. 그녀는 치쟇빛보다 더 노란 색깔로 물든 은행잎을 좋아한다. 은행나무 잎은 햇빛 속에서보다 전깃불에서 더 아름답고 전깃불보다는 달빛 속에서 가장 아름답다. 조선에는 보름달이 뜰 때까지 은행잎이 지지 않기를 바랐다. 보름달이 뜨려면 아직 일주일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 그 전에 비바람이라도 몰아치면 이파리 하나 남기지 않고 옴실하게 떨어져 버릴 것이다. 진주 그녀의 집 앞들에도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었다. 여학교 시절 그녀는 땅에 떨어진 노란 은행잎을 주워서 책갈피에 넣고 다녔다. 여학교를 졸업하던 해 가을이었다. 밤새도록 비바람이 몰아치던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은행나무는 이파리 하나 남기지 않고 땅바닥에 수북하게 노란 잎을 모두 떨쳐 버렸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잎이 떨어진 앙상해진 은행나무를 보자 너무 허무한 생각이 들어 마음이 허전했다. 그러면서도 미련 없이 버릴 줄 아는 완전한 소멸이 마음에 들었다. 고향집의 오래된 은행나무는 이제 없다. 유학을 떠난 그 해 여름 방학 때 돌아와 보니 잘려버리고 없었다. 열매도 맺지 못한 것이 낙엽 치우기만 귀찮다면서 아버지가 베어버렸다고 했다.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따지고 사는 아버지의 그 삭막한 마음이 안타까웠을 따름이었다. 지금도 조선에는 노랗게 물든 은행잎을 보면 황금빛으로 출렁이는 황홀한 아름다움과 함께 한순간에 모든 화려함을 떨어뜨려 버리는 완전한 소멸을 생각한다. 그녀 또한 은행나무 잎처럼 살고 싶다. 봄부터 여름까지의 푸름보다는 늦가을 잠시 동안의 황금빛으로 눈부시게 살다가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는 삶. 조선에는 창문을 열고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심호흡을 했다. 가을날 오후의 공기는
건조하면서도 달콤하다. 그녀는 점심을 먹고 나서 양만석을 기다리고 있다. 오후 5시까지 오기로 했으니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반 시간쯤 남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이 설렘 속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조금은 불안하고 지루하다는 것을 알았다. 기다림은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했던 어느 시인의 말을 떠올리며 조선에는 한껏 마음을 다독여 보았다. 그러나 요즘악 양만석을 기다릴라 치면 자신도 모르게 불컥불컥 짜증이 일곤 했다. 그리고 그를 만나면 나져야 할 것들이 조목조목 생각나곤 했다. 그러다가도 막상 얼굴을 마주하고 보면 간질간질한 행복감에 젖게 마련이다. 그렇듯 그녀는 요즘 자신의 마음을 가늠할 수가 없다. 기다리다 지친 조선에는 아래층 주방으로 내려가 커피 한 잔을 타서 나무 쟁반에 받쳐들고 다시 2층으로 올라왔다. 그녀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양만석에게 따져야 할 것들을 하나씩 다시 생각한다. 당장 월요일에 부모님이 광주로 오시기로 한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부모님은 전화로 여러 차례 좋은 배필감이 나왔으니 진주에 내려와 선을 보라고 성화였다. 끝내 그녀가 진주에 가지 않자 이번에는 아예 신랑감을 대동하고 광주에 오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피할 수도 없게 되었다. 암튼 이번에는 때를 써서라도 좌우당간에 결단을 낼 생각이다. 조선애가 커피를 다 마실 때쯤 양만석이 중절모를 깊숙이 눌러쓰고 바바리 자락을 펄럭이며 공중거리는 걸음으로 밭두길로 들어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때 같은 대문 밖까지 뛰어 내려갈 터인데도 그녀는 2층 베란다에 서 있기만 했다. 양만석은 대문 앞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고 힐끔 2층을 올려다보더니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모르는 척 서 있었다. 양만석이 대문을 두드려서야 그녀는 천천히 2층에서 내려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열어주었다. 오늘도 눈 빠지게 나를 기다렸어? 대문을 열어주자 떠밀리듯 마당 안으로 들어선 양만석은 조선애를 향해 밝게 웃으며 손을 잡았다. 그가 올 때마다 그녀는 늘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오늘따라 얼음처럼 굳어진 얼굴빛으로 대꾸도 없이 양만석의 손을 뿌리치고 먼저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양만석은 냉갈령을 부리는 모습조차도 귀엽다는 듯 연신 싱글거렸다. 내일 부모님께서 오신다는데 어쩌죠? 정말로 오신대요? 두 사람은 1층 응접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조선의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되었구나 싶었지만 그는 별로 해줄 말이 없었다. 지난 봄 조선의 어머니가 딸의 혼사 문제로 광주에 왔을 때도 그녀는 양만석이가 어머니를 만나주기를 은근히 바랐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자리를 회피하고 말았다. 조선애가 양만석한테 바라는 것은 그가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 용기를 내어 정식으로 청혼을 해주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선애가 양만석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따지듯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그것을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조선애는 한심하다는 듯 실소를 날렸다. 물론 그녀는 양만석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별거 중이는 하더라도 본처가 엄연히 살아있고 자식까지 둔 처지에 나이 차이도 있어 언감생심 청혼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터였다. 또 조선의 부모님이 그 같은 양만석의 처지를 안다면 혼인 승낙은커녕 미친놈 소리를 듣기 십상이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부모님한테 보대끼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조선의 자신이 모든 제약을 무릅쓰고 양만석을 받아들이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을 만나 뵈었으면 해요. 내 처지에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속이는 수밖에요. 양 선생님 나이도 혼인을 한 사실도 모두 속이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될 말이오. 양만석은 소스라치듯 펄쩍 뛰었다. 사랑하는 조선애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같은 비열한 방법을 택하고 싶지는 않았다. 미친놈 소리를 듣고 문매를 맞더라도 차라리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그다운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양만석은 그런 그녀가 너무도 애처롭게 보여 옆으로 바짝 다가앉아 오른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아 안았다. 조선에는 양만석의 포옹을 뿌리치지 않았다. 내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백배 사죄하겠소. 난 진심은 통한다고 믿고 있소. 나만 믿으시오. 그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그랬다가 저는 아버지 손에 죽고 말 거예요. 조선에는 양만석의 그 말에 더욱 불안을 느꼈는지 얼굴에 먹구름이 감돌았다. 그녀는 너무 답답해서 어디로인가 도망쳐버리고 싶었다. 조선의 집에서 저녁을 먹은 양만석은 곧장 금성관으로 돌아왔다. 조선의 부모는 다음 날 오후 늦게 광주역에 도착했다. 다행스럽게도 같이 온다던 신랑감은 보이지 않았다. 너를 데리고 가가 부산에서 만나기로 했구마. 역에 마중을 나간 조선애가 부모님을 만난 후 주위를 두리번거리자 어머니가 말했다. 조선애는 신랑감을 데리고 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한시름 놓았다. 그러고 보니 부모님은 조선애를 아예 데려가려고 온 것 같았다. 아버지는 구름다리를 내려서자 오랜만에 만난 딸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고개를 들어 시가지 모습을 둘러보았다. 딸을 만나도 반가운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명색이 호남의 중심지라는 데가 총구석 모양으로 와 이리 한적하노? 부산에 비하면 영 형편이었구만. 조선의 아버지가 광주역에 도착해서 내뱉은 첫 말이다. 무엇 때문에 심사가 불편한지 시종 구름 낀 하늘처럼 찜부룩한 얼굴빛이다. 시가지는 한참 더 들어가야 있습니다. 조선애가 아버지의 말을 받고 나서 택시를 잡았다. 그녀는 택시기사에게 금성관으로 가자고 했다. 양만석이 조선의 부모에게 저녁을 대접하기로 해서다. 어느덧 어둑어둑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조선에는 금성관 주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금성관 주인 마금예는 광주에서 여관과 큰 요리점을 경영해 많은 돈을 벌어 장학사업과 사회사업을 한다고 약간 부풀려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장학사업과 사회사업에 대해 물었고, 조선에는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비를 대주는 일과 거동이 어려운 불구자들을 모아 집을 짓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 여자 정신 나간 거 아이가? 조선의 아버지가 비아냥거렸다. 하기야 아버지의 생각으로는 남을 위해 돈을 쓰고 봉사하는 삶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었다. 정신 나간 것이 아니라 제정신 갖고 사는 거지요. 조선의 말에 아버지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조선애가 부모님을 모시고 금성관에 도착하자 마금예와 양만석이 대문 밖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간단히 수인사를 하고 준비해 놓은 방으로 들어갔다. 아니, 이 젊은이는? 전등불이 켜진 방에 들어와서야 조선의 어머니가 양만석을 보고 다소 놀랐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수년 전 귀국길에 댁에 들러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았었지요. 그러니까 자네는 형평사 강연 때 왔던... 맞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아이고, 객지에 혼자 와 있는 저 여식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의 어머니가 마금예에게 정중히 예의를 표했다. 딸한테서 듣던 대로 여자답지 않게 통이 커 보이고 시원시원한 게 마음에 들었다. 더욱이 번 돈을 몽땅 털어 가난한 아이들 학비를 대주고 신체가 성하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니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실은 요번에 제 여식 혼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아닌겨. 좋은 혼처가 생겨서 아주 데리고 내려갈라고 예. 그래라우이. 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혼기를 한참 놓쳤지 예. 올해 조 선생이 몇인겨? 내가 올해 26이제? 아이고 한참 늦어버렸네. 헌디 선볼 신랑감은 몇 살인거라우? 확실한 나이는 모르겠고 야보다 몇 살 더 많다고 헙디더. 흠은 남자 쪽이 초혼인거라우? 조 선생 어머니와 마금예가 말을 주고받았다. 마금예의 말에 조 선생 어머니는 대답 없이 남편의 눈치만 살폈다. 아이고 내 정신 봐라. 시장을 실 텐디 이 양만 하고 있어 버렸네. 마금예는 괜한 것을 물었구나 싶었는데 방문을 열고 조근을 부르더니 밥상을 드리라고 소리쳤다. 이윽고 음식이 가득 차려진 교자상이 들어왔다. 영산원 주방장이 오후 내내 준비한 음식이었다. 조 선생 부모는 진수성찬을 보고 놀랐다. 갖가지 밑반찬에 젓갈이며 잡채, 계란찜, 갈비찜, 육회, 갈치조림, 호박전, 게장, 연포탕, 홍어 삼합, 고막, 송이, 버섯구이, 신설로 등 가지수만 해도 얼추 20가지가 넘는 것 같았다. 아이고 이런 성찬을 받다니 송구스럽네 얘. 전라도 음석이 입에 맞으실란가 모르겠구만이라. 마금예의 말 끝에 양만석이 조선의 아버지의 술잔에 조선산 일본 청주
아사노아나를 가득 따랐다. 제가 1년 전에 진주에 갔을 때 사장님 댁에서 얻어 마셨던 안동 소주 맛맛은 못할지 모르지만은 조선에서 만든 아사노아나는 좋은 쌀로 빚은 술이라 일본 청주보다 한결 맛이 좋은 것 같더군요. 양만석의 그 말 끝에 조선의 아버지가 주전자를 받아 양만석의 잔을 채워주었다. 양만석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잔을 들어 술을 받았다. 그저 전라도에서는 잔치상에 삼합이 최고지라우. 조 선생, 아버님께 삼합 좀 권해드려. 마금례는 조선의 아버지가 술잔을 비우기를 기다렸다가 말했다. 마금례의 말에 조선에는 홍어 한 점과 삶아서 적당한 크기로 점인 돼지고기를 묵은 배추김치에 얹어서 아버지 입에 넣어주었다. 조선의 아버지는 처음에 쑥스러운지 사양을 하다가 마지못해 한입 받아 물고 우적우적 씹었다. 모두들 조선의 아버지의 표정에 눈길을 모았다. 삼합 맛이 우짱교. 조선의 어머니가 묘한 표정을 해보이며 남편에게 물었다. 톡 쏘면서도 새큼달큼하고 뒷맛은 보드래하구만. 삼합이라 그 맛 한번 참 희한하구마. 임자도 한번 묵어보소마. 삼합에는 탁저가 최건디. 그러면서 마금례는 손수 삼합을 만들어 이번에는 조선의 어머니의 입에 넣어주었다. 두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고 삼합을 씹는 조선의 어머니의 표정이 여러 가지로 변했다. 워낙 술을 좋아하는 조선의 아버지는 안주로는 홍어 삼합이 최고라면서 양만석이 따라주는 대로 거푸 잔을 비웠다. 그는 저녁을 먹기도 전에 반주로 거나하게 취하고 말았다. 술에 취하자 목소리가 높아졌고 말도 많아졌다. 자네 이름이 양무엇이라고? 맞다. 양만석이라고 했제. 자네 사회주의자가 아닌교. 진주 형평사에서 사회주의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안 했드나. 내가 듣자 하니 자네는 부자고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던데 사회주의자가 어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겨. 사업은 자본주의자가 하는 기라. 사회주의자가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없다 카이. 부자가 사회주의를 하면은 세상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다. 세상이 부자를 맹글어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부자를 맹그는 기라. 나도 세상이 나를 도와준 게 아니고 순전히 내 혼자 힘으로 재산을 모은 기라. 하면 사회주의자가 사업을 하면 자본주의자가 되겠네요. 양만석이 바보처럼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 말에 조선의 아버지는 잠시 눈을 끔벅거리는 것 같더니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 부자들은 절대로 사회주의 못한다 카이. 돈을 벌자면 욕심도 많고 마음이 독해져야 하는데 어째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겠노. 사회주의자 하나 자는 거는 내 것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긴데 그기는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할 짓이제. 양만석은 조선의 아버지의 말에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변설로도 조선의 아버지 같은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의 부모는 이날 저녁 기분이 좋았다. 음식도 맛나고 푸짐했거니와 마금례의 격이 없는 친절에 깊이 감사했다.
특히 거나하게 술이 취한 조선의 아버지가 양만석을 격의 없이 대해 주었다. 조선의 아버지는 양만석의 솔직하고 남자다운 패기와 깊은 도량에 호감을 느꼈다. 조선의 부모가 돌아간 뒤 양만석은 방으로 들어와서 불을 켜고 책을 펼쳐들었으나 머릿속이 뒤숭숭해서 눈을 감아버렸다. 그때 밖에서 좁은 목소리가 들려 방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순식이가 토방에 서 있었다. 순식은 이웃에 하숙을 하고 있으면서도 금성관으로 아버지를 찾아온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에 양만석은 적이 놀랐다.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아버지 좀 모셔오라고 해서. 그래? 시방 진남관에 계시냐? 예, 알았다. 같이 가자. 양만석은 서둘러 윗도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그 사이 금성관에서 나갔는지 순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양만석은 서운한 생각에 쩝쩝 입맛을 다시며 대문 밖으로 나섰다. 양만석은 아내가 무엇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궁금했다. 밤에 진남관까지 와서 그를 찾는 것은 급한 일인 듯 싶었다. 그는 혹시 아내의 마음이 바뀌어 서로 화해를 하자고 하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불안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아내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양만석이 다소 경직된 표정으로 순식의 하숙방으로 들어서자 순식은 한쪽 구석에 멀뚱히 서 있었고 그의 아내는 잠시 일어서더니 윗목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마치 낯선 사람들이 처음 만난 것처럼 분위기가 어색하고 쓰렁쓰렁했다. 아내는 양만석을 부른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것 같았다. 나를 만나자고 했다면서요. 양만석이 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물었다. 그때서야 그의 아내가 양만석과는 거리를 두려는 듯 벽에 바짝 등을 붙이고 앉았다. 순식이 땜시 정나절에 급작스럽게 올라왔구만이라. 순식이가 느닷없이 하숙을 하기 싫다고 한 허요. 박씨 부인은 남편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는 듯 한껏 고개를 무겁게 숙인 채 띄엄띄엄 입을 열었다. 하숙을 하기 싫다니. 양만석이 쇠말뚝처럼 서 있기만 한 순식을 흘끔 올려다 보았다. 글씨 오늘 학교도 안 가고 부름에 와서는 뜬금없이 광주에다가 집을 사달라고 졸라대지 않은가며. 아버지가 집 사준다고 했담시로. 아내는 말을 하면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양만석의 표정을 훔쳐보았다. 그때서야 양만석은 아내가 그를 찾은 이유를 알고 안도했다. 집을 사주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집을 사달라고? 그렇게 하지 뭐. 양만석은 아내를 보며 쉽게 말했다. 내일이라도 적당한 집을 알아볼 생각을 했다. 헌디 집을 사는 것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구만이라오. 집을 사놓고 달랑 순식이 혼자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지가 올라와야 할 것인디. 아내는 더듬거리듯 말하면서 여전히 관심 있게 남편의 표정을 살폈다. 광주에 집을 사면 마땅히 아내가 올라와서 순식이를 돌보게 될 것이라고 만석은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상관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아내와 한 집에 살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 아내가 이제 와서 새 식구가 한 집에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양만석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일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제 그는 아내에 대해 연민조차도 느끼지 않고 있다. 그는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의 핏줄을 받고 태어난 자신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으려는 아내를 설득해서라도 가정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였는데 지금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지 않은가. 이렇듯 마음을 변하게 만든 것은 사랑의 힘인지도 몰랐다. 사랑은 때로 도덕과 인습, 그리고 인격,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사랑은 힘이라고 생각했다. 예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변화를 두려워했는지도 모른다.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지도 느껴보지도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사랑은 본능이며 사람됨의 도리라고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사랑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지배하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신비한 힘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그에게 신념과 조선의 중 하나를 택한다면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망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부끄러움도 사회적 체면도 잊어버리게 되어 미친 사람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사랑을 느껴본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이성적으로 살아가기보다 감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양만석은 사랑은 위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조선애를 사랑한 후부터 아내의 핏줄과 가문에 대한 집착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내의 그 같은 삶의 방식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너그러워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당장 학교 가까운 곳에 살만한 집을 마련해 줄 테니 당신도 올라와서 순식이랑 같이 사시구려. 식량이며 가용은 내가 대주겠소. 집이 마련되는 대로 순식이 편에 연락을 하겠으니 그리 알고 준비를 하시오. 양만석은 극히 사무적으로 말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조선애와 그녀의 부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양만석의 아내도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아내는 단순히 집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양만석 쪽에서 괜한 추측을 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럼 그렇게 알고 내려가시오. 양만석이 일어섰다. 그의 아내는 얼핏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을 뿐 일어서지 않았다. 양만석이 방을 나오자 순식이가 방문을 열고 서서 아버지가 구두를 신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 버렸다. 양만석은 잠시 문이 닫힌 방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기분이 좀 휘지근해졌으나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여전히 그는 순식이 모자에게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절감했다. 양만석은 우물한 기분으로 광주천을 거슬러 무작정 걸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선의 집 앞에 와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대문을 두드리려다가 그만두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미적거리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양만석은 혼자 거리를 배회하다가 밤늦게 휘적휘적 돌아와 술을 마시고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양만석은 해가 벌겋게 떠오른 후에야 눈을 떴다. 놀라서 시계를 보니 11시가 다 되었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세수도 하지 않고 조선의 집으로 달려갔다. 양만석은 불이 나게 금성관을 나와 조선의 집으로 달려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뛰어가는 자신이 조금도 부끄럽지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누구인가를 위해서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도 그는 뛰지 않았었다. 오히려 곧장 집으로 가지 못하고 한동안 영산강변을 배회했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는 알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하룻밤 동안의 소식이 궁금하여 거리를 뛰어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애를 위하는 일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라도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조선애의 집으로 달려가는 동안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만 같았다. 금세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땀벌창이 되고 말았다. 그는 천변에서 조붓한 밭둑길로 접어들었다. 조선의 집이 바라다 보이는 배추밭 둔덕길에 이르러서야 뛰는 것을 멈추고 천천히 걸었다. 건들바람이 건듯건듯 불어와 이마에 땀을 식혀주었다. 양만석은 조선의 집 대문이 헐쩍 열려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대문뿐만이 아니라 현관문도 활짝 열려 있었다. 그는 허겁지겁 열려있는 현관 안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다급하게 조선의 이름을 불렀다. 대답이 없다. 아래층에 아무도 없었다. 한달음에 2층으로 뛰어 올라가 보았으나 조선에도 보이지 않았다. 양만석은 정신없이 위아래층을 거듭 오르내리며 장롱이며 책상 서랍, 화장대 등을 살펴보았다. 책상 서랍에 조선애가 먹다 반쯤 남겨둔 샘배과자 봉지만 남아있었다. 조선애의 옷가지며 진주에서 광주로 올 때 가져왔던 고리짝 가방이 그대로였다. 조선의 부모님이 입고 왔던 옷가지는 한 가지도 눈에 띄지 않았다. 조선애와 그녀의 부모는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인가. 양만석은 주방이며 마당 등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나서 대문 밖으로 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부모님이 그녀를 끌고 간 것이 분명한 것 같았다. 끌려갈 때 얼마나 발버둥을 쳤을까 생각하니 목을대가 후끈 달아올랐다. 시계를 보니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몇 분 후면 경성행 기차가 떠난다. 지금 그가 택시를 불러 타고 간다고 해도 기차가 떠난 후에 역에 도착할 것이다. 어쩌면 조선에는 새벽차를 탔을지도 모르지 않은가. 양만석은 거듭 깊고 무거운 한숨을 토해내며 다시 집으로 들어가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조선애가 행여 그에게 쪽지라도 남겼을까 싶어 베란다며 방 안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남겨놓은 것이 없었다. 갑작스럽게 끌려갔다면 쪽지를 남길 겨를이 있었겠는가 싶으면서도 아쉽고 허전한 마음에 맥이 풀렸다. 아버지한테 끌려가는 조선애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혀왔다. 양만석은 정오가 되도록 조선애의 집을 지키고 있었다. 조선애한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소식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싶어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소파에 앉아 눈이 빠지게 창밖을 지켜보고 있었다. 부모님이 그녀를 강제로 끌려갔다면 필시 집안이 소란스러웠을 터인데 이웃집 사람들한테 넌지시 물어볼까 싶기도 했지만 그럴 용기가 없어 그만두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1시가 지나고 2시가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목이 말라 부엌에 들어가서 살펴보았으나 아침에 밥을 해먹은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밥솥이며 냄비도 깨끗이 비어 있었다. 어느덧 쇠잔한 늦가을의 하루해가 유리창에 설핏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조선에도 없는 집에 홀로 앉아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양만석의 마음은 갈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처럼 외롭고 절망적이었다. 세상이 텅 빈 것 같았다. 마당 앞에 빨갛게 익은 감도, 사철나무의 지푸름도, 주황빛으로 타오르는 노을도, 조선애가 없는 세상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가슴에서 불길이 솟구치는 듯 심신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조선애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이제 그는 조선애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아차렸다. 당장 진주로 달려가서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양만석은 어둠 속에 앉아 조선애를 기다렸다.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밤이 깊어지도록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굶은 채 조선애의 집 응접실에 불도 켜지 않고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1929년 새학기가 되었다. 해가 바뀌었는데도 동맹휴학의 후유증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동맹휴학으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실형을 당하고 퇴학 처분을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때문이었다. 비단 광주 고보와 농업학교가 아니더라도 광주의 각급 학교 학생들 분위기는 여전히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무슨 일인가 곧 크게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러던 중 3월 22일 밤 광주 고보에서 김몽길, 여도현, 문두재 등 세 학생이 친애하는 광주 고보생에게 라는 제목의 성토문을 작성하여 학교 곳곳에 뿌리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토문의 취지를 설명한 일이 생겼다. 성토문의 내용은 학교 당국의 무더기 낙제 처분과 기숙사 문제,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시, 교우 회비를 걷어 학생들의 동태 파악에 사용한 점을 규탄한 내용이었다. 학교 당국은 김몽길, 여도현, 문두재 등에 대해 교구를 문란시켰다는 이유로 이른바 유시 퇴학을 시키기로 했다. 교장의 결정에 교사들 중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유시 퇴학이란 의식 있는 학생들을 부당한 이유를 들어 교장 직권으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건 다음 날인 3월 23일 전교생이 모인 종업식의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여기저기서 웅성대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 시라이 교장이 종업식을 시작하기 위해 식장의 모습을 나타냈다. 3명의 학생을 유시 퇴학시킨 이유를 밝히시오. 교장이 등단하자 학생들 중에서 누구인가 소리쳤다. 퇴학을 취소하고 당장 성토문대로 시행하시오. 퇴학 이유를 밝히시오. 시라이 물러가라. 시라이는 탄압을 경계하라. 여기저기서 외쳐대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와 동시에 식장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미리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호응했다. 그 상태로는 도저히 종업식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교직원들 힘으로는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학교가 삐걱거릴 정도의 함성과 유시 퇴학 이유를 밝히라는 외침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거칠고 강해졌다. 시라이 교장은 위기를 느꼈는지 도망치듯 식장을 빠져나가 교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수많은 학생들이 시라이 교장을 뒤쫓아 교장실로 몰려갔다. 시라이는 교장실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근 채 꼼짝하지 않았다. 시라이는 보통 키에 눈이 크고 근육질의 얼굴로 성격이 깐깐하고 고집이 세며 매우 신경질적이었지만 뒷심이 약해 겁이 많았다. 그는 다급하게 경찰부에 전화를 걸어 출동을 요구했다. 시라이 교장은 교장실에 숨어 있지 말고 학생들을 만나서 유시 퇴학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든가 아니면 당장의 퇴학을 취소시키시오. 학생들은 교장실 문을 두드리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학생들은 교장실을 에워싸고 계속 소리치며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학일담 등 몇몇 학생들이 유리창을 깨트리는가 하면 자물쇠를 채운 교장실 문을 때려 부수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학생들을 해산시키고 김몽길, 여도현, 학일담, 김경술 등 주동 학생들을 연행해 갔다. 김몽길 등의 사건으로 학교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졌다. 시라이 교장은 앞으로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학생들은 가차없이 유시 퇴학 처분하겠다고 위협했으며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경찰의 눈길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학생들의 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한 하루하루가 계속되었다. 이 같은 불안한 상황은 며칠 동안의 봄방학으로 잠시 조용해진 듯 싶었다. 그러나 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자 다시 학교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학교 벽이나 화장실마다 조선 독립 만세, 조선 혼을 고취하자, 6월이 되면 전국적으로 맹휴하자는 등의 낙서가 그치지 않아
여러 차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서 종업식 날 연행되어 갔던 김몽길, 여도현이 징역 6월, 김경술과 하길담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무렵 상급 학생들이 만주 쪽으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다. 만주 등지에서 조국을 등지고 유랑하는 동포들의 참상을 목격하고 돌아온 상급생들은 식민지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절감하고 틈만 있으면 후배들을 모아놓고 조국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